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울순 작가의 단편소설 섬이 된 여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소설 7월호에 실린 소설인데요. 흔한 플롯이 아니라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독자의 시선을 팽팽히 붙잡고 있다가 툭 놓아주는 형식이라고나 할까요? 흔히 말하는 반전 매력이 살아있는 소설 섬이 된 여인.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목 맨 끝에 있는 집에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다. 남자는 파카에 목도리, 장갑까지 끼고 있다.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어서인지 새벽 공기가 매섭게 차갑고 냉랭하다. 남자는 잠깐 걸음을 멈추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낯빛에 긴장감이 어려 있다. 남자는 서둘러 어깨에 맨 가방을 고쳐 메곤 한적한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탄다. 그러고는 시동을 켜곤 새벽녘의 어둠을 뚫고 제주 여객터미널 제7부두로 향해 쏜살같이 내달린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다. 이틀 전 꿈에서 본 그 여인. 그 모습이 자꾸만 꼬리를 물고 자신을 영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기묘한 영가의 얼굴을 남자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 정말이지 그 여인의 동공이 활짝 열렸을 때 남자는 섬뜩하리만치 무서웠다. 남자는 때때로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죽은 영가들을 본다. 그럴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에너지 파동이 전류처럼 몸속으로 깊이 파고든다. 그때마다 여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다. 영가들은 주로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남자 앞에 나타났다. 왜 죽었는지 그 사연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것들이 드러내는 원통함의 에너지 강도 차이만은 서로 다르다는 걸 남자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런 영가들이 개인적인 부탁을 한다거나 혹은 자신을 귀찮게 하진 않는다. 남자는 그저 자신 앞에 나타난 영가의 모습을 바라보거나 더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틀 전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은 그것들과는 아주 달랐다. 에너지 파동도 훨씬 강했고 또 자신의 부탁도 남자에게 전하지 않았던가. 새벽녘 거리는 너무나도 텅 비어 있다. 차가 거의 목적지에 당도하자 남자는 우선 섬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곱씹어 본다. 물론 그 여인의 흔적부터 찾는 일이 시급했다. 한데 하필이면 왜 고무신 한 짝일까? 무슨 연유로 여인은 그것을 찾아달라고 한 것일까? 그리고 고무신 한 짝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남자의 머릿속에 이미 화두처럼 박혀버렸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그 꿈을 꾸고 난 늦은 오후 신문사 K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김 작가, 장한철 탄생 250주년에 관한 원고 하나 부탁하려고 전화했소. 순간 남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한철에 관한 원고 청탁이라니? 남자는 악몽 비슷한 섬뜩한 것이 느껴졌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남자의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원고는 올 한 해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면 된다고 했다. 다음 날 남자는 애월 한담부터 찾았다. 그곳엔 장한철 선생 표회록 기적비가 있다. 남자가 비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하자 갑자기 심장이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화들짝 놀란 남자는 얼른 시선을 돌렸다. 창백한 겨울 햇살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사실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싫어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해본 적도 없었다. 특히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 심장이 가슴속에서 마구 뛰었다. 왜 그런지는 모를 일이지만 바다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남자는 재빨리 발길을 돌려 한담 산책로를 걸어보았다. 그래도 쿵쾅거리며 뛰는 심장을 좀처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저쪽 초가가 있는 장한철 생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꿈속에서 느꼈던 그 에너지 파동이 다시금 내부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눈에 심한 피로감까지 느껴지자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 꿈에서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은 쪽진 뒷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있었다. 여인은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도 그동안 절 찾고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순간 남자는 자신의 의식 안 어딘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다. 누구시죠? 여인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 당신이 그토록 찾고 싶어한 장한철의 여인이에요. 여인은 치맛자락을 끌고 움직여 등을 보이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어요. 당신이라면 제 부탁을 꼭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남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잃어버린 제 고무신 한 짝을 찾아주세요. 당신이라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공포에 질린 남자가 말까지 더듬자 여인이 고개를 획 틀어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어둠침침한 방 한가운데서 여인의 검은 동공이 활짝 열리더니 이내 하얀 서리 같은 게 길게 뿜어져 나왔다. 여인의 맺힌 한이 그만큼 깊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고는 한순간에 그 모습이 방 안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남자는 번쩍 눈을 떴다. 시간은 정확히 새벽 1시였다.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남자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다. 제주항에서 완도로 향하는 실버 클라우드 호는 정각 7시가 되자 백고동을 길게 울리며 제주항을 출항한다. 어둠은 동이 터오는 새벽빛에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 남자는 이틀 동안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했다. 여인이 말한 고무신 한 짝의 의미,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좀처럼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급기야 이렇게 배를 타게 된 것이다. 물론 취재 원고도 쓸 겸 겸사겸사 섬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영 개운치가 않다. 그 여인의 부탁을 모른 채 할 수도 없었다. 영가의 나름대로 사연과 이유가 있을 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신이 어떤 해를 입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신의 세계에선 능히 그럴 수가 있다. 남자는 자신의 운명이 한없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워진다. 신이 자기에게서 영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면 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린다. 남자는 몸을 약간 기울여 배 철제 난간에 등을 기댄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 있다. 그 무렵 저 멀리 보이던 한라산이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자 기이하게도 심장이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낀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자 남자는 선뜻 발길을 돌리지도 못한다.
아니 벼랑간 차가운 냉기가 뱃속에서 일어나더니 당장 호흡을 끊어놓을 듯 남자를 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양손으로 난간 모서리를 꽉 붙잡는다. 그와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 파동이 크게 회오리를 일으키며 남자의 전신을 휘감아 버린다. 그러곤 높고 큰 파도가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이내 배 안에서 멀미를 하거나 겁에 질린 사람들 앞에 선 한 남자가 흑백 필름처럼 눈에 선명히 떠오른다. 장한철이다. 그는 영조 45년 12월 25일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가는 중 그만 풍랑을 만나지 않았던가. 일순간 남자의 눈앞에 장한철의 표류기 장면들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활짝 펼쳐지고 있다. 장한철은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을 살폈다. 바람의 방향을 보니 배는 외연도로 갈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간다면 유구, 즉 오키나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는 거센 풍랑으로 인해 자꾸만 망망대해로 밀려나더니 결국 노도 근해에서 조난을 당했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찰싹찰싹 붙어 앉았다. 배가 언제 파산이 될지도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여러분, 유구에 가면 우린 살 수 있어. 유구는 고려와도 통교를 하였고 지금도 우리 조선과도 특산물을 활발히 무역하고 있는 나라요. 지금 배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오. 그때 사람들은 픽픽 쓰러졌다. 뱃멀미로 쏟아낸 토사물 찌꺼기는 곳곳에서 묻어났다.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비통한 낯빛을 보자 그의 눈시울도 붉어지고 말았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우선 먹을 것이라도 해주고 싶어졌다. 그래서 배에 저장해둔 양식부터 찾아 몇몇 사람들을 설득하여 함께 밥을 짓기 시작했다. 때마침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가 쫙쫙 쏟아지자 그는 재빨리 여러 개의 빈 통에 빗물을 받아두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동안 양식과 물은 생명줄이었다. 29명이 먹을 밥을 다 짓게 되자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어서들 이쪽으로 오시오. 굶주린 배부터 채웁시다. 잘 먹어둬야 힘도 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게 아니오. 사람들은 코를 끙끙거리곤 숟가락을 들어 허겁지겁 밥을 떠서 입 안으로 가득 넣었다. 어둠의 대양을 표류하는 배 안에서는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대자 그가 어제 미리 받아둔 빗물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안목에 탐복을 금치 못했다. 선비님께선 성견 지명이 있소이다. 앞으로 우리를 진두지휘할 분은 바로 선비님이시오.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사공의 말에 뱃사람들이 큰 박수로 환호했다. 배에는 모두 29명이 타고 있었다. 그 즈음 언뜻 눈앞에 뭔가 우뚝 높이 솟아있는 게 보였다. 사람들이 다가와 보곤 그만 깜짝 놀랐다. 고래였다. 고래가 배 가까이 다가오자 배가 서서히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체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누군가는 관음보살 연부를 읊조렸고 누군가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영혼들은 온통 이슬에 젖어버린 듯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배는 더 심하게 그네를 탄 듯 너울너울 흔들거렸다. 한데 갑자기 요동치던 배가 뚝 멈췄다. 다행히 고래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 그냥 돌아갔다.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사이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다.
동서를 분별할 수조차도 없는 와중에 비까지 퍼부어 대자 배 밑으로는 사정없이 물이 새어들었다. 배 안의 고인물은 삽시간에 허리까지 차버렸다. 여러분, 동풍이 부는 대로 배가 흘러가면 소안도에 있는 외연도에는 도착할 것이요. 그러니 어서들 일어나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야 하오. 그가 협조를 구해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전해 들은 한간에 떠도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뒤늦게 사람들은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바람은 깊은 밤이 돼서야 차츰 기세가 꺾이면서 멎었다. 그 시각 물새가 끼륵끼륵 울며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본 사공이 대뜸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때 물새가 온다는 것은 주변 어딘가에 모래섬이 있다는 것이요. 주위를 잘 살펴보면 틀림없이 섬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아침부터 낀 해무가 아직도 거치지 않아서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어서야 해무가 거치면서 하늘도 맑게 개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무수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금쯤 고향 사람들은 자신이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있으리라.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날이 밝고 북풍이 불자 배는 바람을 따라 흐르다가 어느 섬에 닿았다.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며 땅을 밟았다. 그는 섬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 주변부터 살폈다. 곳곳에 바위나 골짜기 사이에는 대도 아주 많았다. 큰 것은 석가래만 하여 그것을 잘라 깃대를 만들면 안성맞춤이었다. 노루와 새도 많았고 갈까마귀는 수풀을 둘러싸고 있었다. 갈매기와 해오라기 또한 섬 안에 가득했다. 갯가에는 전복도 참 많았다. 일행들은 언덕에 의지하여 장막을 치고 밤을 지낼 곳을 마련하려고 모두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막사로 돌아온 그는 사람들에게 대를 베어 막대기를 만들고 그것에 옷을 찢어 길을 만들어서 높은 봉우리에 세우자고 제의했다. 또 봉우리 꼭대기에 장작을 쌓아 불을 지펴 연기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 필시 이 섬을 지나가는 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자 사람들은 장막에서 나와 각자 먹을 것을 찾아 섬 곳곳을 헤매고 다녔다. 그 몰골은 한층 주눅들고 후줄근해져 있었다. 누군가는 포구에 내려가 전복을 따기도 했고 몇몇 무리는 산에 올라가 말을 캐기도 하였다. 먹거리는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채취한 해산물도 철철 넘쳤다. 상인 강방유가 따온 전복에선 까마귀 알만한 한 쌍으로 된 진주도 있었다. 그때 상인들이 달려들어 서로 보물을 사겠다고 실랑이를 벌이자 그는 뒤로 물러섰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 있었다. 그때 사공이 다가와 지금 바닷물이 잠잠하니 이제 배를 띄우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다. 그는 배 위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아직은 배를 띄울 때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3일을 무인도에서 지낸 사람들은 말리나 떨어진 낯선 섬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맞이하였다. 그들은 울컥 밀려오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모두가 고향이 그리웠다. 그는 일행들의 슬픔을 가라앉히게 해주려고 윷을 만들었다. 다행히 사람들은 윷놀이를 즐기며 좋아했다. 그 무렵 한 점 돛대가 동쪽 바다 너머에서부터 이쪽 섬으로 오고 있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사람들은 후후 불을 불고 섭을 더 집어넣으며 연기와 불꽃이 활활 일어나게 했다. 그러곤 높은 언덕에서 깃발을 휘두르며 애타게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섬에 온 외인들은 구조는커녕 오히려 칼을 꺼내 위협하며 옷을 벗게 한 후 그들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곤 보물과 전복을 챙겨 달아나 버렸다. 스스로 결박을 푼 사공이 일행들을 풀어주며 한바탕 욕지기를 퍼부어댔다. 똥물에 튀겨 죽일 놈들. 이 세상에서 가장 백해무익한 존재가 바로 저 외놈 해적들이라니까. 가다가 물귀신이나 되어버려라. 외놈에게 당한 수모가 견딜 수 없도록 화가 치밀어 오른 사람들은 그만 사기가 뚝 떨어지고 말았다. 일본 해적의 약탈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게 돌아가자 사람들은 봉우리 위에 둔 깃대와 연화를 없애서 다신 해적을 들이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근처에 왕래하는 배가 모두 해적은 아닐 것이라며 불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일행들을 설득했다. 사공이 그에게 말을 붙였다. 선비님, 북풍을 타고 달리면 3일이면 유구에 도착할 수 있으니 배를 띄웁시다. 그보다는 바다의 상황이 자주 변하니 당분간은 이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요.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 사공께서는 배의 상태나 잘 살펴봐 주오. 밧줄과 삿대를 모두 잃어버렸으니 나무를 베어 노를 만들어야 할 거요. 다시 날이 밝자 멀리 서남쪽에 돛대가 펄럭이는 게 보였다. 배가 산처럼 보일 정도로 큰 배였다. 그런데 그 배는 동북쪽으로 바로 향해 그냥 섬을 지나쳐 버렸다. 앞선 배를 뒤따르던 다른 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아무리 길을 휘두르고 불을 피워 연기를 올리며 소리쳐 부르짖어도 소용없었다. 그런데 또 다른 배 한 척이 뒤떨어져 오고 있었다. 일행들은 죽을 힘을 다해 외치며 구조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커다란 배가 노를 돌려 섬을 향해 와 닻을 내리고 배를 세워 작은 배 하나를 띄워 섬으로 보냈다. 5 사람은 모두 붉은 빛 바탕에 화포로 머리를 싸고 몸에는 소매가 좁은 초록빛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필담을 통해 그들이 명나라 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 콩을 팔러 가는 중이고 지금은 안남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들 덕분에 일행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리자 남자는 꿈에서 깨어나듯 화들짝 놀란다. 조금 전 자신이 보았던 세상은 대체 뭐란 말인가. 장한철 표회록에 기록된 것들이 마치 현실처럼 보이지 않았던가. 참으로 기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자신의 몸에 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남자는 무릎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 목 밑에선 자꾸만 흐느낌이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자신의 이런 증세가 두렵고 무섭게만 느껴진 것이다. 더욱이 그 여인의 꿈을 꾼 후로부터 이상하게도 에너지 파동이 영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정녕 신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단 말인가. 남자는 부르르 몸을 떤다. 자신이 지금껏 신을 받지 않고서도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인지도 모른다. 뒤늦게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의 업장 소멸 기도를 드리려고 결국 절집으로 들어가셨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그 뒤 자신의 증세는 더 심해지지 않았다. 한데 이제는 신의 강한 에너지의 힘을 물리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거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 때마다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듯 했으니까. 어쨌든 딱히 무엇 때문이랄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섬뜩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남자는 어머니가 더 그리운지도 모른다. 남자는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영가를 보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 약간의 조짐이 보이곤 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에 자신이 학교 교실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유리창 청소하다가 뭔가에 홀린 듯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해외로 출장을 가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 것을 꿈에서 생생히 보았다. 섬뜩함을 느낀 남자가 그 꿈 얘기를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어머니는 그저 심드렁하게 받아 넘기면서 꿈은 꿈일 뿐이라고 일축해버렸다. 그런데 며칠 후 해외로 출장을 가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만 것이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기가 있다는 것과 영가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로서 그 업을 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어느 날 절집으로 들어가셨다. 남자는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게 자신의 탓이라며 스스로를 원망했다. 그 후 남자가 도서관에서 취재할 글의 자료를 찾다가 무심코 장한철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었다. 그때 강력한 에너지가 내부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남자는 무언가에 끌리듯 끌려서 그 자료집에 파고들다가 마침내 소설을 쓸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설의 줄거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기를 얼마나 반복했던가. 지금도 그 소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면 혹시 이때의 욕심이 지금의 화를 부른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방금 장한철에 표류했던 모습까지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 남자는 이마에 손을 댄 채 괴로움이 가득한 슬픈 눈빛으로 먼 바다를 응시한다. 급격한 불안감이 남자의 마음속으로 와락 덮쳐온다. 남자는 완도 여객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근처 편의점에서 빵과 커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는 곧장 청산도로 들어가는 배표를 끊었다. 배는 11시에 출항한다. 잠시 후 남자가 탄 퀸 청산호는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빠르고도 힘차게 섬을 향해 달려간다. 문득 서편제 영화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주인공 세 사람이 북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면서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청산도 돌담길을 내려오던 그 명장면이 새삼 그리워진다. 도청항에서 해안을 따라 오른쪽으로 보이는 언덕길을 오르면 바로 영화 서편제를 촬영했던 장소가 있다. 남자는 예전에도 장한철과 그 여인의 흔적을 찾아서 소설을 써보려고 그 섬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 소설을 써보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텅 빈 듯 새하얗게 변했다. 남자의 귀에 유봉과 송화 그리고 동호 세 사람이 부르던 진도아리랑의 구슬픈 가락이 들려오는 듯하다. 남자는 섬으로 들어가는 자신이 자꾸만 비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기분마저 든다. 장한철과 그 여인과 자신은 대체 어떤 인연일까? 뜬금없이 왜 표류하던 장한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 여인은 왜 잃어버린 고무신 한 짝을 찾아달라는 것일까? 정말이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섬뜩하고도 으스스한 것이 내부에 꽉 들어차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마침내 배가 청산도에 도착하자 남자는 뭔가에 쫓기듯 재빨리 배에서 하산한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맞서 싸울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남자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신에게 먹혀버릴 게 뻔하다. 남자는 손바닥으로
뺨과 코와 입가를 쓰다듬어 본다. 그 순간 다시 강한 에너지 파동이 아까처럼 온몸을 칭칭 휘감아 버린다. 안남인들의 배 크기는 가히 100걸음 남짓했다. 그 길이 또한 배가 되었다. 배 한 구석에는 파와 채소를 심어둔 밭이 있었고 닭과 오리도 있었다. 구석에는 땔감도 많이 쌓아두었다. 사람은 상층에서 거처했고 방옥이 서로 연이어 있었다. 백물이 고루 저축되어 있으며 기명이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어서 무엇을 하든 불편한 점이 없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 배의 밑바닥에는 2개의 작은 배가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는 장안철의 일행들이 표류하면서 타고 있던 배였다. 바닥에는 바닷물을 넣어두어서 배가 물에 뜨게 되어 있었고 옆으로 널판 문이 달려 있어서 언제든 배가 바다와 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설계가 과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해가 뜨고 동북쪽에 한라산이 보이자 장안철의 일행들은 감격에 겨워 통곡하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걸 유심히 지켜보던 안남인들 80명이 서로 패가 나뉘어 떠들썩하게 짓거리며 다투기 시작했다. 안남인들은 장안철 일행을 도와준 임준 무리하고 당장 몸싸움이라도 벌어질 태세로 돌변했다. 임준은 한때 조선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했다. 한나절이 지난 후에야 안남인 임준이 사건의 전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저들은 당신들이 제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실은 예전 제주 목사가 죽였다는 태자가 유구태자가 아니라 안남세자였답니다. 그러니 저들은 원수끼리 같은 배를 탈 수 없다면서 당장 당신들을 배에서 내리게 하라는 것이었소. 그러니까 광해군 때 제주 목사 이기빈과 판관 문희연은 중국 남경 사람과 안남 사람이 탄 배가 제주에 표류해 오자 처음에는 여러 날 예우를 해주었다. 그러다가 그들의 배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을 알고는 마음이 변해 그들을 모조리 죽여 금은 보화를 탈취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배까지 불태워 버렸다. 그때 배에 동승한 류교 출신 젊은이가 비장한 문장으로 자신을 살려줄 것을 애원했으나 그도 죽여버렸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안남인들은 조금 전 그들이 한라산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주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곤 마음이 돌변해 버렸다. 지금 당장 배에서 내리라는 건 우리더러 그냥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소. 당신이 제발 저들을 어떻게든 설득해보. 장안철은 임준을 붙잡고 통사정을 해봤으나 임준은 자신도 어쩔 수가 없다면서 배에서 하산하라고만 닥달했다. 한순간 그들은 제주 고향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안남인들은 장안철의 일행들이 원래 타고 있던 배를 큰 배에서 내려주곤 그대로 떠나버렸다. 사방으로 어둠이 몰려들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댔다. 그 거센 바람이 배를 위태롭게 흔들어댔다. 다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된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몰랐다. 해가 뜰 무렵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배는 한라산 서북쪽에 와 있었고 흑산도로 향하고 있었다. 비는 내리고 서남풍이 불다가 멎었다가 반복하였다. 배에는 돛대가 없어 뜻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황혼이 깃들 무렵 배는 노요도의 서북쪽에 닿았다. 처음 그들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바로 그 장소였다. 다시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파도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쳤고 해오리 바람은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 무섭게 덤벼들었다. 여러분, 내가 호산도에서 점을 쳐보니 흉한 뒤 길하다는 점괘가 나왔었소.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어. 그러니 절대 희망을 놓아선 안 돼요. 그의 말에 사공이 울면서 말했다. 노도의 북쪽은 모두 험난한 해안 언덕이라 그곳의 바위돌이 마치 칼날 같고 파도 또한 몹시 험악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배가 부서져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성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으니 우리가 죽지 않고서야 어찌 배기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까무러쳐 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죽은 동네 사람이 보이는가 하면 별별 괴상한 도깨비 형상이 눈에 어른거렸다. 더구나 비몽사몽간에 한 미녀가 소복을 입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그 덕분인지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미친 듯이 불어대고 있었다. 그런데 사공은 키를 놓은 채 엉엉 울고만 있었다. 키를 잡으려던 뱃사람들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물에 빠져 죽은 것이었다. 배가 부서진 정도를 살펴보니 다행히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배에 들어찬 물도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뱃사람 김칠백에게 말했다. 지금 배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 방향을 잘 살펴봐 주오. 아주 위험합니다. 저기 날카로운 뾰족한 돌섬이 성난 짐승의 이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필시 파선하고 말 것이요. 하늘이 도왔는지 배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 아슬아슬하게 그것과 부딪히는 것만은 모면했다. 배는 소환도를 지나 크고 작은 모도 사이를 20리쯤 지나갔다. 그리고 해시 무렵 저만치 사람이 살 정도의 은연히 큰 산이 보이자 일행들은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헤엄을 치지 못하는 그는 뛰어들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배가 점점 뒤로 물러나자 그제야 죽음을 각오하고 물에 뛰어들었다. 다행히도 물속의 성맥에 그의 발이 닿았다. 그는 얼굴을 물 밖으로 드러내어 겨우겨우 성맥을 따라 물가에 도달했다. 섬에 다 평평한 곳에 이르자 일행들이 하나 둘 물가로 올라왔다. 일행들은 그가 헤엄을 못 치는 걸 알고는 죽었으려니 하면서 슬피 울었다. 주변이 캄캄해 누가 누군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서로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알릴 뿐 그도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자 일행들은 모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무트로 올라온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 모두 10명이었다. 추위와 피로함에 지친 사람들이 빨리 민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 길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깎아내린 듯한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절벽 밑으로 미끄러져 죽을 위험천만한 낭떠러지였다. 그는 한 발을 헛디뎌 그만 미끄러져 하마터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굴러떨어지는 것만은 면할 수 있었다. 간신히 평탄한 땅에 오르자 일행들은 벌써 멀리 가버려 그 종족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그는 퉁퉁 부은 발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밭길과 산비탈을 무작정 걸었다. 저 멀리 희미한 인가의 불빛이 보이자 발길을 재촉했다. 한데 한참을 걸어도 그 불빛에는 좀처럼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나마 불빛마저 금세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알고 보니 그것은 말로만 듣던 도깨비 불이었다. 그는 다시 한참을 걸어가자 멀리서 컹컹컹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반가운 마음에 개가 짖는 쪽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걸어갔다. 마을에 도착하자
뿔뿔이 흩어진 일행들도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두 명이 보이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 온갖 죽을 고생을 한 그들을 위해 극진히 대접하고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들은 절벽에서 떨어진 두 명의 시체를 해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시체는 찢겨지고 부서져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의 험악한 몰골이었다. 그는 그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낼 수 있게 일러둔 후에야 자신도 다친 몸을 치료했다. 그러고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섬의 우두머리인 둔장을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다. 수고스럽지만 아침밥 21상을 좀 차려줄 수 있으시오? 저승으로 간 우리 나머지 일행들을 위해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소. 둔장은 서둘러 섬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의 뜻을 전했다. 그렇게 마련된 밥으로 일행들은 바닷가 언덕 머리에 갖다 놓고 죽은 자들을 위해 상을 차렸다. 장한철은 각자의 지방을 만들어서 친히 제문을 읽었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너무 슬프고 목이 메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남자는 또다시 몽롱한 정신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마치 전생 체험이라도 하고 온 듯한 묘한 기분이다. 간혹 사람들이 최면술사를 찾아가 전생 체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하늘을 바라본다. 이토록 기막힌 일이 어찌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언젠가 남자는 어머니와 함께 무당집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할머니 무당은 그에게 신을 받지 않으려면 내부에 있을 것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들을 몽땅 쏟아내지 않으면 결국 신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런 일은 결코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리라. 남자는 가까스로 마음을 위로하며 예약해 놓은 펜션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몸에 심한 피로를 느꼈지만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그친다. 그래야 신의 세계와도 싸울 수가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고 말이다. 저 높은 지대에 구들장 길이 보이고 근처로 새로 지은 건물과 펜션들도 보인다. 포구 쪽의 길을 따라 걷고 있던 남자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어쩌면 이번 일로 일거양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여인의 고무신 한 짝의 의미만 찾아낸다면 그동안 덮어놓은 소설의 줄거리도 술술 풀리지 않을까? 펜션에 도착하자 중년의 주인 여자가 남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방의 키를 넘겨준다. 그러고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혹시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 수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부탁해도 될까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범바위가 보이고 절벽 그 맞은편입니다. 그럼 화랑포길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남자는 날이 어둡기 전에 절벽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진다. 어차피 청탁받은 원고도 쓰려면 그곳부터 살펴봐야 한다. 장한철의 일행들이 그쪽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남자는 주인 여자의 승용차에 재빨리 올라탄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차는 화랑포길 입구에 도착한다. 주인 여자는 남자를 그곳에 내려주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남자는 잠깐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내 화랑포길 1코스라고 쓰여있는 안내판을 바라본다. 그 옆으로 화랑포 공원에 관한 설명이 있고 초분의 뜻과 그 역사에 관한 안내의 글도 적혀 있다.
그 밑으로 절벽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남자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본다. 만약 계단이 없다면 그야말로 깎아지른 낭떠러지다. 그 옛날 장한철의 일행들이 시커먼 어둠 속에서 그 절벽을 타고 올라왔을 상상을 하자 자신도 모르게 전신으로 공포가 스치고 지나간다. 남자는 호흡을 크게 가다듬곤 계단을 하나씩 밟고 내려간다. 그러자 자신이 마치 장한철이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다. 계단을 다 밟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쪽 승복 차림의 한 노파가 홀로 우두커니 서 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범상치 않게 보인다. 남자가 인기척을 내자 그때야 노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남자를 바라본다. 남자가 먼저 다가가 노파에게 말을 건넨다. 실례지만 이 섬에 관해서 뭐 좀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뭐가 궁금한 거요? 뭐든 물어보시오. 혹시 이 섬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는 선비 장한철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 섬에서 무당 딸인 조씨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다는데. 굳이 옛날 일을 지금에 와서 들추어서 뭐 하시게요? 초면에 실례인 줄 알지만 제가 실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두 사람의 발자취에 관한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허허, 그런 걸 굳이 뭐하러 쓰시려는 거요? 하지만 자네가 일부러 이 섬까지 찾아왔으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들려주겠소. 남자는 뜻밖의 소득에 감지덕지 어쩔 줄을 모른다. 너무나 쉽게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든 것이다. 남자의 머릿속에서 얼핏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 섬에 들어와 몸을 회복한 장한철은 섬 사람들이 용왕당에서 용신께 빌러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랐다. 제사를 끝낸 사람들은 그에게 술을 대접했는데 그때 소복한 미녀가 그에게 먹을 것과 술을 따라주었다.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이 바다에서 풍파를 만나 정신이 까무러쳐 정신을 잃었을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여인이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여인은 청산도에 있었고 자신은 제주도에 살면서 머나먼 바다로 가로막혀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일도 없었다. 전생의 연분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던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무당의 딸로 20살의 과부였다. 그는 그 여인을 본 후부터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다. 그걸 눈치챈 김만련이 그를 위해 조 씨의 집으로 팔려간 자신의 계집종 매월과 함께 일을 꾸며 그날 밤 두 사람이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비록 두 사람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만은 한없이 깊고도 깊었다. 하루는 여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서방님한테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만약 너를 고향으로 데려간다 해도 너는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를 버릴 리는 없을 게다. 그뿐만 아니라 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길 테니 이 또한 어쩌지 못할 터. 그러니 내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니 그때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고 있거라. 그럼 저는 친척집에 가 있으면서 부디 서방님의 좋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5년 동안만 서방님을 기다리겠어요. 만약 그 기한이 지나도 어떤 소식이 오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렵니다. 그 후 장한철은 한양으로 떠났고 다른 일행들은 고향 제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해 장한철은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그리고 4년 뒤에야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남자는 그 뒷얘기가 궁금해지자 얼른 노파에게 물어본다. 장한철이 이 섬을 떠난 후 그 여인은 다른 집으로 제가했나요? 그러자 노파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일순간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전류처럼 남자의 몸으로 전해져 오자 남자는 얼른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대체 저 노파는 누구란 말인가? 그때 노파가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는 말을 건넨다. 그 일은 자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정 모르겠다면 날 따라오시게나. 그 말에 어리둥절해진 남자는 노파의 뒤를 따른다. 노파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걷는 듯 가볍다. 남자는 이내 숨이 턱 밑까지 꽉 차오른다. 계단을 다 오르자 노파는 좁은 사이길로 들어선다. 뒤를 따르던 남자는 어쩐지 이상한 예감이 든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네가 찾는 게 뭔지 알려주려고 하지 않은가? 날 따라오기 싫으면 그냥 돌아가시든지. 남자는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다. 노파를 따라가면 뭔가 중요한 의문이 풀릴 듯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바짝 긴장한 낯빛으로 계속 노파의 뒤를 따른다. 사랑길이라고 쓰인 오솔길을 낯선 노파와 함께 걷고 있자니 기분이 왠지 깨림칙해진다. 남자의 등줄기에서 서늘한 한기까지 느껴진 것이다. 참,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차갑게 쏘아대는 듯한 노파의 말투에 남자는 더는 물어볼 수가 없다. 잠시 뒤 어느 지점에 이르자 노파의 발길이 뚝 멈춘다. 저기를 보. 노파가 손짓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또 다른 절벽이 있다.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노파를 바라보자 노파는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한다. 그 여인은 바로 저 절벽에서 몸을 내던졌던 것이요. 왜요? 그 선비가 벼슬길에 올랐는데도 결국 찾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럼 그동안 제가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그 선비만을 기다렸던 게요. 나중에 자네라도 돌아가는 길에 저 근처에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뿌려주고 가시구려. 제가요? 왜요? 그런데 할머니는 대체 누굽니까? 쯧쯧 불쌍한 년. 그토록 그 정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더니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게야. 바로 오늘이 그년의 제삿날이라오.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혼비백산한 남자가 얼른 뒤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없다. 남자의 뒷머리가 쭈뼛이 서며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남자의 옷깃을 끌어잡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스친다.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내 귓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그 여인의 목소리가 북소리처럼 둥둥둥 울린다. 저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선비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내게 잃어버린 고무신 한 짝을 찾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짝이 바로 선비님이었지요. 뭐라고요? 이렇게라도 절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 또한 이제 구천을 떠돌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싸늘한 바람이 휙 남자의 곁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어 강한 에너지 파동이 남자의 오장육부에서 거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목을대로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은 형체도 없다. 남자는 입을 크게 벌려 한동안 헛구역질을 토해낸다. 그러고는 두 다리를 꺾고 무릎을 땅에 댄 채 고개를 푹 떨구며 슬피 울어대기 시작한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토록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답답함과 꽉 막힌 듯한 목구멍이 뻥 뚫린 듯 시원해진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본다. 눈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하나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움막처럼 생긴 허름한 정자가 놓여있는 폭이 좁은 소로다. 남자는 당리 마을 쪽을 바라본다. 그 옛날 그 마을 어디엔가 살았을 그 여인의 흔적이 이제 섬이 되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남자는 여인이 몸을 던졌다는 절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렇다면 자신의 전생이 장안철이었단 말인가.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한을 그나마 풀고 가게 되니 마음이 놓입니다. 어쨌거나 소설을 통해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은 절대로 남의 마음에 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생 모두가 소중한 삶이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